안녕하세요. 플러터루 글로벌 랩 출시를 위한 꿀팁 스피커 남반석입니다. 간략히 본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약 7년간 네이버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했었고 작년에 스타트업 로플리에서 플러터 프레임워크로 1년간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입사했을 때는 iOS 네이티브 앱이었는데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서 플러터로 통일하였습니다. 이때가 제 첫 플러터의 여정이었는데 지금은 플러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앱. 세계적인 앱이란 뭘까요? 전 세계 90% 국가에서 사용하는 앱이라면 글로벌 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글로벌 앱이라고 하면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앱,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는 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적으로 글로벌 앱이란 어때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개발적인 5가지의 관점을 공유드립니다. 1번 UI UX 최선의 서비스, 유저의 분석, 안정성, 국가 언어입니다. 이 5가지 관점을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Why Flutter? 왜 플러터가 글로벌 앱으로 장점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번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다음은 Gskinner라는 회사에서 오픈소스로 만든 플러터 샘플입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폭포처럼 별들이 쏟아지고 터치 포인트에 맞춰서 물결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터치에 맞춰서 불꽃놀이가 이루어지고 떨어지는 혜성이 손가락에 맞춰서 손가락을 따라다니고요. 손을 따라 회오리가 일어납니다. 전혀 버거버김이 없습니다. 실제로 2만 개의 뷰 파티클들이 객체들의 좌표를 계산하고 또 애니메이션과 함께 유저의 인터랙션을 같이 동시에 계산해도 끊김이 전혀 없습니다. 스키아가 바로 성능의 비결입니다. 스키아는 C++ 언어로 구현된 렌더링 엔진으로 5메가밖에 되지 않는 그래픽 엔진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그 외에도 Gskinner 팀에서 공개한 다양하고 쿨한 UI 예제들이 GitHub에 오픈소스로 열려있으니 꼭 체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Y. 단일 코드 베이스가 주는 리소스 절약입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각각의 프레임워크와 각각의 언어로 개발할 때 대비 단일 프레임워크로 개발하는 것을 비교하면 말 그대로 리소스가 50% 절감이 될까요? 저는 그보다 훨씬 많은 리소스가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1년 넘게 플러터로 개발해 보면서 체감상 70% 이상의 리소스가 절감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경 쓸 게 많겠지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리소스가 절감될까요? 먼저 개발 리소스가 줄겠죠. 같은 UI, 특히 인터랙션이나 애니메이션을 개발할 때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또 서버 API 연동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각 UI 데이터 모델을 매핑하는 과정들, 그리고 비슷하게 기타 DB를 통한 과정들도 마찬가지고요. 유저 이벤트 로깅을 위한 작업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가끔 실무에서 안드로이드는 로깅이 잘 되고 잘 들어오는데 iOS에서 이벤트가 몇 개 빠져 있어서 iOS만 따로 핫픽스를 내보낸다든지 이런 비슷한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면 그 또한 한 번만 하면 되고 플랫폼마다 테스트 케이스를 같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관리 포인트들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디자이너도 작업을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iOS를 위해서 별도의 가이드를 만들 필요 없이 플러터를 위해서 한 개만 만들면 되고, 각각의 이미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파일들도 한 번만 전달하면 끝입니다. 다국어 관리를 위해서 또 기획팀 또는 운영팀과 안드로이드 iOS 각각의 담당자와 함께 작업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서로 다른 플랫폼의 같은 언어를, 같은 문자열을 쓰기 위해서 팀마다 고분분투하던 그런 노력들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A 리소스가 줄어듭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의 빌드되는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발견해서 픽스를 하면 반대 플랫폼에서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담당자, iOS 담당자가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스펙을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쪽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QA에서는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 iOS는 저렇게 구현되어 있는데 왜 다르게 구현되어 있나요? 등등 플랫폼에 대한 여러가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대부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이티브와 100% 호환성입니다. 플러터에서 가능한 것들을 살펴보시죠. 플랫폼의 네이티브 함수, 즉 코틀린이나 자바, 스위프트로 작성한 함수들을 직접 콜하거나 값을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터에서 플랫폼 채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러터에서 네이티브 화면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액티비티에서 리저트를 받아와 플러터에서 다시 플로우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랫폼 뷰를 이용하시면 각 플랫폼에서 네이티브로 쓰던 뷰들을 플러터 화면 레이아웃 안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꼭 추천드리진 않지만 정말 꼭 써야 한다는 상황이라면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커지는 플러터 커뮤니티입니다. 구글 트렌드에서는 이미 작년 12월 리액트 네이티브를 꺾고 글로벌 탑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깃허브에서도 플러터 프레임워크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제치고 스타 10만 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플러터 라이브러리들이 모여있는 펍에는 이미 15,000개의 패키지 및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작업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 라이브러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라이브러리가 플러터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생겨난 것은 누구나 쉽게 라이브러리를 퍼블리시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있는 9분짜리 유튜브를 따라하시면 누구나 배포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터 개발자가 한국에서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에는 약 3,800명이,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챗 그룹에는 850명이 참여해서 서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질문과 해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1번 UI UX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경험이 다른 경쟁사 앱보다 더 낫도록. 먼저 개발의 스코프를 보겠습니다. 화면의 골, 목적, 화면 사이의 플로우, 흐름, 유저의 편의와 레베뉴 전환율, 최신 트렌드, 경향입니다. 화면의 목표, 화면의 꼴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유저가 가장 쉽게 목적을 이루도록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저가 알고 있는 정보는 최대한 뺍니다. 두 번째, 버튼이라면 버튼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클릭 가능하게 크기를 세팅합니다. 작은 이미지라도 상하 좌우 패딩을 주어 물리적으로 8mm가 넘도록 합니다. 매튜리얼 가이드에는 48dp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 UI 접근성 가이드에 따르면 8mm가 기본입니다. 직관적이지 않은 액션은 꼭 힌트나 가이드를 주도록 합니다. 가이드를 주지 않는다면 100명 중에 1명만 사용하는 애매한 스펙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유저가 노력을 가장 적게 들이도록 만들어주세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A 화면은 변호사를 찾는 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화면입니다. A 화면에서 카테고리 선택을 누르면
변호사 카테고리 리스트 화면이 나오고 리스트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면서 A 화면에 카테고리가 세팅됩니다. A 화면에서 다시 Find 버튼을 누르면 변호사 리스트가 나오는 플로우입니다. 저희 앱에서 변호사 상담 기능을 처음 출시했을 때 이때가 버전 1이었는데요. 사람들이 C 화면까지 가는데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다 보니 C 화면 도달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것이 버전 1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C 화면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버전 2에서는 저희가 All이라고 하는 기본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미리 A 화면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굳이 B 화면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바로 Find 버튼을 눌러서 C 화면을 갈 수 있게 말이죠. 단계가 줄긴 해서 약간의 상승폭은 있었지만 변호사 상담 자체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버전 3 이렇게 C 화면을 탭 화면에다가 녹이는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C 화면이 바로 A 화면이 되고 유저는 아무런 노력 없이 변호사 리스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카테고리 필터링을 원하는 경우에도 카테고리 선택만 하면은 바로 A 화면에 결과가 노출되기 때문에 Find 버튼 누르는 단계도 없어지고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화면의 개수도 줄고 화면의 플로우도 줄고 유저의 단계도 줄고 유저는 더 적은 노력으로 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화면 사이의 흐름 기본 원칙들입니다. 유저가 예상 가능한 타이밍에 화면 이동을 합니다. 유저가 어떤 액션을 취한 이후에 이동이 돼야 유저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옵션이나 정보를 선택할 때는 다이얼로그가 났습니다. 다만 정보를 선택하는 플로우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내용이 많다면 전체 화면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무한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컨텍스트에 맞는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 오른쪽 밑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 전환이 왼쪽에서 나온다거나 약간 특이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유저가 인터랙션을 일으켰던 그 위치에서 전환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이 가장 직관적입니다. 플로우 개선 관련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왼쪽에서 홈은 아까 보셨던 화면이죠. 여기서 변호사의 시간을 클릭하면 상담 예약, 북 스크린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프로필이 궁금하면 변호사의 영역을 클릭해서 다시 프로필 디테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또 여기에 상담 가능한 시간이 노출됩니다. 때문에 여기서 또 시간을 클릭하면 또 상담 화면이 뜨고 또 변호사를 클릭하면 변호사 화면이 뜨고 무한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구조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북에서 변호사 화면을 진입한 경우에는 시간을 클릭했을 때 새로운 화면을 띄우는 게 아니라 시간 정보만 가져와서 예약 시간을 변경시키는 것이죠. 이걸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열 때 isFromBookScreen 값을 생성자에서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프로필 화면에서 시간을 클릭할 때 isFromBookScreen이 true일 경우에는 시간을 버튼 클릭할 때 넣었던 이 플래그 값을 체크해서 true라면 리절트로 돌려줄 정보들을 팝 함수에 넣어서 리절트를 리턴시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받은 뒤에 시간값과 라이브 상담인지 등의 정보를 받아서 북 화면의 상태를 세팅,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플래그가 true일 때는 무한 내비게이션의 고리를 끊어주고 플래그가 false일 때는 기존처럼 북 스크린이 열리게 해서 자연스러운 플로우가 되도록 내비게이션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던 함수들은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던 코드들인데요. 라이브러리 nev로 퍼블리시 했습니다. 다음에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시면 예제에서 보셨던 함수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 유저의 편의와 레베뉴 기본 원리들입니다. 유저들은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합니다. 주로 쓰는 것만 쓰고 그 습관과 UX에 익숙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결제 전환도 1번, 2번 규칙들을 따릅니다. 전환율을 높이면서 유저의 편의를 함께 지켜내는 것은 서로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십시오. 유저들의 원래 행동을 고려한 팁을 공유드릴게요. 먼저 안드로이드의 백버튼과 iOS의 스와이프백을 플러터에서도 살리는 내용과 일반적인 유저들의 앱 사용 경험을 염두한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백버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willpopscope 위젯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생성자 파라미터 onWillpop에 async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백버튼을 눌렀을 때 async 함수가 수행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onBackPressed와 동일하게 false를 반환하면 백버튼의 클릭을 인터셉트 하실 수 있고 true를 반환하면 해당 스크린이 팝 되면서 사라집니다. 내비게이터 팝을 직접적으로 콜해서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OS의 기본 제스처 스와이프백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iOS에서는 이렇게 왼쪽 영역을 스와이프를 해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UX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러터에서 기본 제공하는 쿠퍼티노 페이지 라우트를 사용하시면 이 기능을 똑같이 재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함수는 제가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아까 공유드렸던 네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더 쉽게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립니다. 방금 설명드린 백버튼 처리와 스와이프백을 한 화면에 구현하다 보면 로직이 충돌해서 스와이프백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platform.isIOS 값을 이용해서 분개를 하고 iOS일 때는 onWillpop 파라미터에 null을 세팅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유저의 앱 사용 경험을 염두한 설계입니다. 바로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클라이언트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위한 화면인데요. 상담 시작 전 미리 본인의 얼굴 확인 및 마이크 음소거를 세팅하는 화면이고, 여기서 하단의 파란 버튼을 카운트다운 2분 안에 눌러야 변호사와의 상담이 시작되는 그런 플로우입니다. 나름 직관적인 UX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UX로 인해서 10건 중에 한 번의 상담이 성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저들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제한 시간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넣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버전 2에서는 안내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발생했고요.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문구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아 폰트를 아주 키워서 릴리즈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발생했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영상통화를 할 때 자신의 얼굴을 보는 대기화면에서 버튼을 눌러 시작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기다리면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화면에 진입하면 카운트다운 5초 뒤에 시작되도록 바꾸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일반 영상통화의 UX를 적용, 즉 유저들의 일반적인 경험을 녹여낸 것이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유도하라. 플루터의 오버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가이드 화면 많이 보셨죠? 정독해서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98%의 유저들은 곧바로 스킵 버튼을 누릅니다. 왜냐하면 UX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저가 예상하지 못한 플로우가 나와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늘 이런 가이드는 갑자기 나오죠. 게다가 유저들은 배우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 번에 여러 개를 배우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해보고 싶지만 가이드 창을 닫아야 해볼 수 있습니다. 화면이 다이얼로그처럼 막혀있기 때문이죠. 전환율을 위해 행동 유도를 해야 된다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한 화면에 하나의 행동만 유도하고요. 닫기 버튼 없이 행동을 바로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실 이렇게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클릭이 된다는 건 별도의 다이얼로그가 아닌 화면과 같은 뷰 뎁스에 존재해야 하고, 유도 대상 그 뷰가 다양한 디바이스 비율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뷰 참조가 또 필요합니다. 가이드를 위해서 이 코드를 짤 때 실무 코드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꺼림칙합니다. 반면에 플러터에서는 이렇게 구현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오버레이를 이용하면 다이얼로그처럼 별도의 레이어로 띄우면서 그 아래 영역에 탭과 스와이프 등이 가능합니다. 오버레이라는 말 그대로 화면 위에 하나의 레이어가 보일 뿐 터치 기능을 넣지 않았다면 제스처가 원래 화면에 전달이 됩니다. 또 키 객체를 통해서 뷰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어서 뷰 참조를 간접적으로 전달 가능합니다. 오버레이를 할 대상의 코드는 또 별도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기도 쉽습니다. 오늘은 오버레이 구현에 대해 심층적으로는 다루지 않고요. 쉽게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 두 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피처 디스커버리와 하이라이터 코치마크입니다. 모두 오픈소스고 MIT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별도의 스펙이 있다면 PR을 통해서 기여를 하시거나 직접 코드를 가져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UI UX의 마지막, 최신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또 어떤 앱이 어떤 UX UI가 유행인지 심심할 때 살펴보시고 앱에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추천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가 챗 UI를 한번 구현을 해보신 건데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에서 클릭할 때 화면 전환이 물결처럼 퍼지는 걸 보셨나요? 네, 어떤 질문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요. 알맞는 변호사를 추천을 해줍니다. 만약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변호사 리스트를 추천을 해주고요.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클릭하면 이렇게 예약하는 시간을 고를 수 있게 플로우를 잡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UI UX를 직접 구현해 보시면은 여러가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최선의 서비스. 하나의 스펙을 구현하더라도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네, 다음과 같이 아이콘이 3개가 있는데요. 어떤 아이콘이 클릭 전환이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제일 왼쪽에는 그냥 로고라서 사람이 아니니까 좀 더 부담이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는 여성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남성 사용자가 많은 앱에서는 더 클릭이 많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른쪽은 CEO 이미지인데 신뢰도가 높아서 더 눌러볼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네요. 어떤 신규 스펙을 구현하거나 기존의 스펙을 수정할 때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으로 느낌으로 하지 말고 다 해보세요. A/B 테스팅이 있으니까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세팅과 리모트 컴피그만 있으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심플한 데이터들을 클라이언트로 전달할 때 A/B 테스트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파라미터를 추가해주세요. 지금 저는 플로팅 로이어 타입이라는 걸 추가를 했고 디폴트 밸류로 로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디펜던시를 추가해주시고 리모트 콘피그 인스턴스를 통해서 집어넣었던 키에 대한 밸류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로고, 모니카, CEO 3개의 다른 값이 유저들마다 골고루 내려가도록 할 수 있어요. 먼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Create Experiment를 누르고 리모트 콘피그를 클릭하신 뒤에 실험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시고 타겟을 설정합니다. 안드로이드 앱과 iOS 앱을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퍼센티지를 설정해서 전체 유저 대상으로 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설정합니다. 어떤 수치가 더 높게 나오길 바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애널리티스 이벤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전환율이나 리텐션 등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추가하기로 했던 모니카와 CEO 베리언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 익스페리먼트 시작을 누르면 이제 모든 유저들 대상으로 또 타겟을 정한 그 유저들 대상으로 실험 시작됩니다. 한번 실행하면 중간에 편집이 불가능하니 꼭 잘 살펴보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일주일, 30일 단위 또는 전체 단위로 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베리언트가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판단이 되었으면 실험 종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베리언트 B가 베이스라인에 비해 78% outperforming 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베리언트들이 더 효과가 없었다면 베이스라인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A/B 테스팅을 통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유저에게 제공하실 수가 있고 가장 높은 전환율을 끌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3. 유저 분석. 사용자들의 로그를 잘 분석하여 사용 패턴과 유저의 니즈를 파악. 분석의 스코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액션, 즉 클릭과 스와이프, 스크롤 등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액션을 말하고요. 사용자의 화면 전환, A 화면에서 B 화면, 또 어떤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등의 이동 경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환경입니다. 기기의 OS, 또 버전, 국가, 도시, 언어, 네트워크 속도 등이 있을 겁니다. 또 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앱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DAU, MAU, 즉 Daily Active User, Monthly Active User 등이 있겠죠. 그리고 세션을 얼마나 하루에 많이 사용하는지, 또 한 번 켰을 때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 등이 있을 겁니다. 또 릴리즈한 스펙의 분석. 실제로 릴리즈를 했을 때 예상한 만큼 사용자들이 그 스펙을 많이 쓰는지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의도한 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베뉴 분석. 실제로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전환율을 분석하고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널리틱스 툴인 크게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앰플리튜드와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어널리틱스인데요. 먼저 앰플리튜드는 정말 다양한 차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직관적이고 자유도 높은 데이터 필터링을 제공해서 가공이 정말 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 1000만 이벤트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저가 10만 명 정도라면 언제든지 계속 무료로 쓰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는 정말 또 많은 기본 분석들을 제공해 줍니다. 액티브 유저나 어디언스 등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또 이것은 또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간 단점으로 뽑자면은 앰플리튜드에 비해서 데이터 가공 자유도가 좀 떨어집니다.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나 튜토리얼 설명들이 또 많기 때문에 쉽게 가이드를 찾아보실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죠. 오늘은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는 다루지 않고 앰플리튜드만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이렇게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시고 앰플리튜드 객체를 만든 다음에 init 함수를 통해서 초기화를 해주시고 로깅을 할 때 이벤트 이름과 그리고 추가 파라미터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키와 밸류 형태로 넣으실 수가 있고 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커스터마이징으로 원하시는 단어를 넣어서 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앰플리튜드 기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저들을 분석할 때 세부적으로 그룹핑,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에 where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을 위즈익하게 직관적으로 SQL문을 짜듯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where의 는 등을 is not, contains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들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value에도 제가 원하는 값들을 멀티 중복으로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버전에 대해서만 필터링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차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 누적 그래프, 막대 그래프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기간 단위에 대해서 조회를 해 보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하루 동안, 이틀 동안 이렇게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끼리 경향성 파악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화면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싶을 때 세 가지 화면에 대한 이벤트를 세팅을 해놓고 꺾은선 그래프로 이렇게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화면을 가장 많이 들어가는지 추이를 보실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은 정상적인 수치로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이벤트 자체에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넣을 수가 있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카드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을 때 어떤 버튼을 가장 많이 누르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딜리트라는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했네요. 그래서 각 어떤 버튼에 대한 이벤트에 모두 다 이벤트의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에 여러 가지 밸류를 다양하게 넣어서 그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밸류마다 카운팅을 따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를 따로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한 개 아니라 두세 개 이상의 밸류들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안에 이 값들을 가지고 SQL처럼 따로 필터링을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유저에 대해 필터링을 했듯이 이벤트에 대해서도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집어넣으셨으면 크거나 작거나 이런 비교 연산자를 쓰실 수도 있어요. 이벤트 간의 퍼널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퍼널을 벗어난 유저들의 퍼널들을 따로 분석해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의 기본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메일이나 개인정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로깅을 꼭 잘 개인정보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어떻게 앱을 사용하는지 시간별로 스트림으로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여기까지 설명한 게 전체 기능의 한 20%밖에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앰플리튜드 강추드리고요. 1000만 이벤트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정성. 크래시가 나지 않고 화면 오류, 기다림이 적도록. 크래시는 왜 줄여야 될까요? 마켓 리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별점 1.0 많이 들어보셨죠? 유저 획득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기존 유저 이탈이 일어납니다. 크래시를 경험한 유저의 62%가 언인스톨을 한다고 하네요. 유저들이 느끼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유료 결제 과정 중에 발생한다면 매출에 치명적이죠. 핫픽스 배포가 잦아지면 팀 리소스나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얼마나 줄여야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99.9%가 기본입니다. 일주일 기준으로요. 10만 명으로 기준을 잡아보면 0.1%는 1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9.9 아래로 떨어지면 팀에 알리고 개발 우선순위를 높여서 핫픽스를 내보냅니다. 설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크래시리틱스 플러그인 설치 및 안드로이드 iOS 환경 세팅을 좀 번거롭지만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통해 잘 연동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OS는 특별히 디버깅 심볼즈를 올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올려야 네이티브 크래시 스택 트레이스가 가능합니다. 업로드 방법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조해주세요. 네, 관련해서 약간의 팁인데요. 이제 플러터의 심볼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배시 스크립트에다가 알리아스로 추가해 놓으면 단축키처럼 짧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짧게 단축키로 많이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애플 앱스토어에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만들어진 심볼이 있으면은
그냥 UD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콘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앱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으로는 크래시스라는 이벤트 타입이 세팅되어 있는데 None Fatal로 바꿀 수 있습니다. None Fatal로 바꾸면 다트 파일의 스택 트레이스 라인들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플러터는 기본적으로 크래시가 나지 않습니다. UI 코드의 에러에 대해서 말이죠. 때문에 안드로이드, iOS 네이티브 앱보다 안정성이 좀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네이티브 채널과 연동해서 네이티브 함수들을 사용한다면 크래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I 오류는 Non-Fatal 항목을 자주 체크해서 고쳐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팁으로 에러 위젯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디버그 할 때는 이렇게 위압적이고 경고가 가득한 위젯을 제가 만나서 바로 수정이 가능한데, 이제 릴리즈의 런타임에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릴리즈 했을 때 하얗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에러 위젯이 나오도록 대응을 해주면은 좀 더 보기 좋게 유저들이 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플러터 스태틱 빌더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오버라이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커스텀 에러 위젯을 반환시켜 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노출이 됩니다. 네, 마지막 국가 언어. 다양한 국가 언어와 문법, 단위를 지원. 네, 최강 끝판왕 패키지입니다. Flutter Sheet Localization. 요거를 쓰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모든 언어의 문자열을 구글 시트에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Flutter 빌드 명령어를 수행하면 인터넷으로 구글 시트를 참조해서 코드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됩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Sheet Localization Annotation이 있는데요. 거기에 구글 시트 ID, 시트의 이름, 그리고 버전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모든 내용들이 다시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 언어 코드에 맞게 클래스와 필드를 생성하여 직관적으로 코드에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키에다가 date.weekday.monday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코드에서도 똑같이 labels.date.weekday.monday 이런 식으로 필드 안에 필드가 들어있는 그런 클래스들이 정의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자열에 파라미터를 네이밍할 수 있고 타입 지정까지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 %d, %s 등의 옛날 자바 포매팅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C를 활용하는 거겠죠? 근데 요즘 모던한 방식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더 정확하게 변수명을 입력하게 하는 이 방식이 더 직관적이고 유지보수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컨디셔널한 언어 분기가 가능합니다. 컨디션 컬럼에 분기를 할 형태를 정의하면 화면의 예로 gender.male, gender.female을 작성하면 젠더 이넘이 생성이 되고 함수에서 파라미터로 받아 내부적으로 분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미스터, 미세스와 같은 분기를 앱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데이트 포매터를 지원합니다. 더 이상 코드로 포매팅을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매팅은 기본 포매팅을 지원하고 데이트 타임 클래스 안에 주석으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과 같이 디펜던시와 데브 디펜던시를 추가하고 2번처럼 로컬라이제이션스 델리게이트를 상속한 커스텀 델리게이트를 생성하시면서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빌드 러너 명령어를 수행하면 구글 시트에 정리한 언어 데이터가 모두 다트 코드로 자동 생성됩니다. 더 자세한 가이드는 우측 상단의 GitHub를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 5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준비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긴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세요. 다음은 참고한 레퍼런스 링크를 공유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